당시 공장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1990년대에 일본의 이즈미회라는 그 암 환자들 한 800여 명이 모인 그런 자조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 함께 생활하는 그 암 환자들이 지켜야 될 그 규칙은 딱 세 가지였대요. 암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 두 번째는 채식하는 거. 세 번째는 운동하는 거. 네,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들어온 암 환자 95%가 생존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육체적인 어떤 변화를 완벽하게 돌려내는 것은 저는 과학적으로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마음마저 무너져 버리면 몸은 더욱더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암 환자들이 보여준 그 기적은 바로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실천했던 것, 여기서 바로 그런 생존 치료가 나오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붙을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지금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을 텐데요. 더더군다나 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열심히 완강까지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합격하십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합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요, 외교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에 어떤 외교 관계가 펼쳐지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정말 격동의 시기였죠. 예, 1592년 임진왜란, 1636년 병자호란. 정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을 겪지 않고 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정말 엄청난 행운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게 지금 한 40년 정도의 갭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관통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이분들 어떻게 살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좀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또 전쟁 터지고, 인생에서 큰 전쟁 2번을 겪었다.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 전쟁은요, 사회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켜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지나면서 그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된지를 볼 텐데, 먼저 호란과 관련이 있었던 여진족, 그 여진족과의 그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진족, 그 앞에 조선전기 1592년 조선전기 여진족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공부했습니다. 무역소 설치라든지 무역소의 설치라든지 또는 북쪽이니까 북평관을 설치한다든지, 그죠?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과 같은 교류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 또 그쪽 지역으로 또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3인 정책이라든지, 사군 육진, 그죠? 사군 육진,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특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여진족이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성장해가지고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나중에 이제 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청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후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금이라는 거예요. 금나라 우리 이미 배웠어. 고려시대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왜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그 여진족과의 관계잖아요. 그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잖아요. 고려시대 때. 그 금나라를 계승한다라는 의미에서 후금이 되는 거예요. 또 조선시대 또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등장을 한 거라 나중에 이제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될 겁니다. 자, 그들과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쭉 가면서 우선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광해군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 시대. 자, 이 광해군 시대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명나라는 분명히 지고 있고 지금 후금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리더 광해군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실리외교, 중립외교의 노선을 채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진왜란때 분명히 명나라가 도움을 줬잖아요. 도움을 줬는데 그 명나라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 이게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건 뭐예요? 이건 배신이야, 배신. 의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지금 국가란 말이에요.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얘기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국익입니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국익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될 뿐이지 국익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광해군은 이제 그 관점에서 비록 우리가 명나라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명나라에 기울었다간 나중에 후금으로부터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중립적인 외교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앞에서도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늘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역사의 환경 속에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보였던 외교를 참 잘했네라는 결과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항상 우리의 패를 미리 까지 않는 거였어요. 네.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항상 그 계산을 하면서 그 패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참 여러 그 나라들과 상대하는 나라들로 하여금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까지 보여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해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외교를 제일 잘했던 나라가 이제 고려죠, 고려. 자, 이 강옥리 투항 사건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중립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광해군이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강옥리 투항 사건, 뭐 대동법, 영창대군, 증살, 임목대위 폐위 사건 등과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서 결국은 인조반정이 벌어지면서 결국 광해군은 축출이 되었죠. 그래서 강화도로 유배 갔다가 결국 제주도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인조는요. 친명배금 이렇게 들어온 이 인조 정부는요. 친명배금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은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친명배금을 외쳤던 그 당시 정치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명예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목소리도 클 수 있고 왜냐면 이건 의리잖아. 되게 멋져 보이지 않아요?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의리를 지켜야지. 명나라 우리는 도움을 줬는데 우리는 명을 도와줘야지. 왜 그래? 우리 성량의 나라 아니야? 정통한 명물 따진 나라 아니야? 왜 그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명나라한테 우리가 지금 라인을 대는 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로 돌아가면 찌질해 보이고 뭔가 좀 줏대 없어 보이고 의리 없어 보이고 이래 보인단 말이에요. 안 봐도 이게 보이는 거야, 분위기가. 그러면 당연히 이 친명파들의 득세, 친명파들의 어떤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여러분들 외교의 본질이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외교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댓글에서 막 댓글 다는 건 쉬워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도 막 댓글이 막 달렸을 거야. 댓글 다는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후금 세력들, 친금 세력들 막 하면서 막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결국 그 결과는 뭐냔 말이에요. 그 결과는 전쟁이었다는 이야기죠. 전쟁이었고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보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리더는 정세 파악을 잘하면서
어떤 외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 시점 속에서 이 인조 정부의 외교는 낙제점이었다. 그저 감정만 앞서고 국익과 백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명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리, 그것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국익과 거기에 백성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호란이 터졌고 전쟁이 터졌고 그 결과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받고 백성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기 좋고 감정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외교적인 면에서는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좋은 방향으로 그래 가자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당시에 청나라와 이 인조 정부와의 어떤 이 외교 관계를 보면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막 거짓말을 해. 그리고 막 저 청나라에서 사신 들어오면 막 홀대하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외교는 정말 그 뱀 같은 지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전쟁은 결국 터졌어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번 연달아 터지게 됩니다. 정묘호란 때는 형제의 관계를 맺었고 병자호란 때는 결국 4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좀 이 외교에서 유연함을 좀 보였더라면 저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가요. 청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팔려나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조금만 더 외교에서 좀 유연함을 보였더라면, 조금만 더 실리를 좀 가졌더라면, 그 목소리 커지고 그 말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조금만 자제했더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말하는 거 쉽잖아요. 근데 얻는 게 없으면 그게 뭐야? 말을 자제하고 얻는 게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외교는 그래야 되지 않나? 자, 정묘호란이 터졌습니다. 정묘호란 터졌을 때 활약했던 인물들, 정봉수와 이립, 용골산성의 정봉수와 이립이라는 인물들이 활약을 했다. 이 정묘호란 터졌을 때는요, 이 인조 정부가 어디로 갔냐면 인조 정부가 강화도로 갔습니다. 강화도로 피난을 갔었죠. 근데 병자호란이 또 터진 거예요. 이제 이때는 이제 청태족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지금 들이대고 있으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 지금 명나라를 쳐야 되는데 끊임없이 명나라와 손을 잡고 명나라를 배신하지 않겠다,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니 명을 치러 갔을 때 혹시 배후에 조선이 명을 도와서 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직접 이 청의 수장이 말을 타고 이 땅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 이게 바로 이제 병자호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들어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요. 이 정묘호란 때처럼. 그런데 정묘호란 때 그 왕을 놓친 것을 이 청나라가 이제 안 거지.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뭘 했냐면 강화도로 간 길을 끊어버려요. 가지 못하도록. 결국 그 길이 끊깁니다. 그래서 급하게 턴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한산성.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최명길과 김상헌. 이거 이제 그 영화에서도 많이 봤죠. 영화에서도 그 최명길 역을 아마 이병헌 씨가 맡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남한산성 영화에서. 그래서 최명길은 주화파, 김상헌은 끝까지 주전파. 죽더라도 내가 항복은 못한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나는 항복은 못한다. 근데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나라에는 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라를 망하게 하면 안 되죠. 저희 최명길과 김상원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에서 그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조선 내내 이 주전파들, 의리를 지키자고 했던 이 주전파들이 훨씬 더 대접을 많이 받아요. 이거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도 이들이 영웅이야, 이들이 영웅. 근데 이게 과연 맞을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은 끊임없이 듭니다. 끊임없이 듭니다. 최명길과 김상원이 있었고요. 또 이제 활약했던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임경업. 그 백마산성에서 이 청나라를 막아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임경업 그 부대를 청나라가 만나질 않아요. 그냥 바로 통과합니다. 바로 통과해서 바로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내려와가지고 그냥 강화도를 끊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배후에 적을 남겨두고 그냥 통과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건데, 청으로서는 빨리 이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후방 부대가 충분히 또 상대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퇴각할 때 또 임경업 부대가 또 활약을 해가지고 또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김준용, 용이라고도 합니다. 용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광교산 전투가 있어요. 지금의 용인입니다. 용인. 광교산 전투에서 또 승리를 거두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지금 고립되어 있으니까 군대를 끌고 올라와가지고 용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강화도에서는 또 김상용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강화도의 왕은 못 들어왔지만 또 그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강화도에 들어갔거든요.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그 김상용이라는 인물이 또 그곳에서 화약 창고에서 마지막까지 그 의리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화약 창고에 불을 붙여가지고 터지면서 거기서 순절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진짜 그 스스로의 자결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이슈는 있지만 어쨌건 강화도에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어떤 그런 인물로 남겨져 있지요. 자, 바로 인조 시대에 활약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게 병자호란 때 활약했던 인물들인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항복을 하죠. 그 나와가지고 삼전도에서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삼전도비가 어디 있냐면요, 삼전도 진짜 그 인조가 나와가지고 309고들에 3번 절하고 9번 고개를 숙이는 어떤 그런 항복이었는데요. 그 롯데월드, 서울 롯데월드 잠실 있죠? 롯데월드에서 그 성남대로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요, 우측에 건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비각이 있는데 거기에 삼전도 비가 쓰여져 있습니다. 중국어로도 쓰여져 있고 여진족으로도 쓰여져 있고 쓰여져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병자호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 이제 엄청 많이 끌려가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그 인조의 아들들,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소현세자 첫째하고 복림대군도 끌려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갔다 와가지고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문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인조가 너무 열이 받았던 것이죠.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갈등 구조 속에 소현세자는 일찍 죽고 복림대군이 왕위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제 효종이 되는 겁니다. 효종.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작가들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은, 만약 소현세자가 이때 왕이 올랐더라면 이후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if, 만약 그랬다면, 이제 사실 이제 역사 쪽에서는 만약 그랬다면 이거 안 씁니다. 역사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건 소설이 되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if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한테 질문하실 때 만약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역사학자는 답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역사학자들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소현세자가 이 인조 뒤를 이었더라면 이후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재밌는 상상들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효종입니다. 효종이 이제 왕이 올라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치욕, 삼전도에서 309고두리를 하면서 항복식을 했던 그 아버지의 치욕을 갚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벌,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이에요. 청을 치겠다. 대단하죠? 청을 치겠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송시열과 윤휴 같은 인물들. 사실 당색은 달라요. 송시열이 서인당 쪽이고, 윤휴가 남인당 쪽인데도 불구하고, 송시열과 윤휴가 함께 청나라를 치겠다. 그러니까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청에 대한 어떤 그 울분, 분개, 적대감, 이거는 모두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해요. 필요하죠. 아니, 이렇게 지금 전쟁을 일으켰고, 우리 피해를 많이 줬는데,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분노, 적개심이 필요한데, 왜 전쟁을 했으며, 왜 전쟁의 원인은 또 무엇인지 한번 좀 그 맥락 속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벌을 하면서 이제 그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청나라를 치러 가면 국방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청나라를 치러 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청나라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가 러시아를 치러 갈 테니 이제 또 러시아를 치러 가네. 군대를 좀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 북벌을 하기 위해서 청을 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대를 청나라를 도와주는 데 써요. 이게 바로 효정대에 있었던 나선정벌이라는 겁니다. 나선정벌. 러시아를 치러 가는 부대로 사용된 것이죠. 조총부대에 이제 파견된 거예요. 이겼어요. 근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겼는데 찝찝한 거 있죠. 이겼는데 찝찝한 거. 이거 묘한 승리. 묘한 승리. 그러니까 아무도 승리를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오랑캐를 도와서 싸운 거니까. 우리가 물리쳐야 될 오랑캐를 도와가지고 싸운 거니까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여튼 이 광해군 인조 효종으로 이어지는 이 외교의 모습들은 이건 정말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외교란 무엇이고 국익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죠. 자, 효종 때 이제 이런 그 북벌이 있다가, 자, 시간이 이제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숙종 때로 옵니다. 자, 숙종 때로 오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나라와의 어떤 그 영토 분쟁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과연 청과 이 조선의 그 영토의 경계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해요. 백두사에다가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압록강, 이 경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압록강 쭉, 그러니까 북쪽은 청나라 땅, 남쪽은 조선 땅.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쪽이에요. 동쪽. 동이 토문인데 토문강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여기 이제 백두산 이제 비석을 세웠단 말이에요. 비석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위 압록이라고요. 서위 압록. 서위 압록. 이건 이제 경계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동이 토문이야, 토문. 여기 지금 이게 두만강 아닙니까? 두만강. 그죠? 그런데 조선의 지도를 보면 토문강이 있어요. 토문강이 어디 있냐면, 토문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이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면 조선의 영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선의 영토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뭐라고 얘기하면 토문강은 중국식 발음으로 두만강이다. 그러니까 두만강을 중국식 발음하면 토문. 두만강 토문.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토문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두만강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은 토문강이 이거, 두만강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선은 토문강은 토문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여기를 우리는 간도 지역이라고, 간도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 여진족의 그 발상지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지 못하도록 해요. 청나라가 막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산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이제 대거 올라가서 많이 사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도 걷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과연 누구 땅이냐. 이게 지금 백두정기면 굉장히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이슈가 된 것이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어쨌건 네, 이렇게 백두정기면 숙종대 세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북학문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멸청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뜨거움이 가라앉는 거야. 이제는 청나라를 때려 부수자라고 하는 구호보다는 청나라에 갔다 온 그 학자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멸청을 외치는 대신 청나라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북벌 대신 북학. 이 북도 역시 마저 청나라예요. 똑같아요. 북벌이나 북학이나 다 북은 청나라예요. 이제는 배우자. 정조시대가 되면요. 이제는 배우자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 박제가. 두 사람의 공통점 모두 청나라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청나라 너무 오랑캐 따위들이라고만 생각했던 청나라가 이렇게 발달해 있을 거라고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배우자라고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쭉 가가지고 대한제국 시기로 옵니다. 한참 뒤로 가야 되겠죠. 이때가 되면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을 해요. 아예 이 지역을 그냥 간도관리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성들을 보살핀다니 이거 거의 행정구역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을사늑약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을 해요. 일본과. 이 을사늑약의 핵심이 뭐냐면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제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서 우리는 외교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간도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우리가 회담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외교권이 없으니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없으니까 우리 대신 누가 들어가면 일본이 들어가요. 일본이 들어가서 이 땅이 누구 땅이냐에 대해서 청나라와 협상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일본이 이 땅은 청나라 땅이다 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하하, 이게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죠. 그죠? 이게 바로 간도협약이에요. 간도협약. 이러면서 이 간도라고 하는 지명도 이제 지도에서 사라졌고 이제 지워지는, 우리의 어떤 그 인식 속에 지워지는, 눈으로는 이제 볼 수 없어요. 지도를 통해서는요. 그 지명 자체가 없으니까. 오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에서 분명히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간도협약이 체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북방 민족, 여진족과의 어떤 청나라와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외교였고요.